자,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대혼란도 이대로 정리가 되는 걸까요? 오늘 한번 새벽의 남자 김단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시간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어마어마한 판결이 나왔죠.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월에 트럼프가 이제 모든 국가들의 이제 관세를 때렸죠. 상호 관세 자체는 90일 정도 연기하긴 했지만 또 보편 관세를 또 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각 국가에 다 때리면서 전 세계 주식이 거의 망해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결정했던 것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국제 무역 법원에서, 미국의 법원에서 트럼프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굳이 말하자면 1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일어난 건데, 미국의 연방법원도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단계가 있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문제가 생긴 곳은 바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고, 여기서 판결을 했는데 당연히 연방 항소법원으로도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연방 대법원으로도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고, 근데 이 트럼프의 관세가 무효다라고 법원이 얘기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모든 국가들에게 때릴 때 법적인 근거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IEEPA라는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는데, 요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IEEPA가. 왜냐하면 IEEPA는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도구인데,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봤을 때 진짜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는 일방적인 무역 분쟁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포장해서 이 법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 것들이 모든 법적 근거가 IEEPA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건 좀 다른 법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런 건 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세는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트럼프가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데, 항소를 시작함과 동시에 항소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을 했어요. 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는 건 뭐냐면, 항소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멈춰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1심 판결의 진행을 멈춰달라는 요청이에요. 지금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당장 관세가 무효거든요. 이게 무효가 되는 거를 무효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요청을 한 건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론 저도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나 뭐 다른 투자은행 보고서에 기반한 얘기이긴 한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가 되면, 그럼 트럼프는 관세 못 때리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트럼프는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냐면, 일단 섹션 122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 많으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임시적인 권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점은 어떤 조사나 절차가 거의 없이 며칠 내 바로 시행이 가능해요. 다만 이 관세의 범위가 15%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150일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이 집행정지 요청이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섹션 122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어떤 미국 대통령도 섹션 122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까지 어떤 미국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두 번째 대안은 바로 섹션 232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국가 안보를 위한 무역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섹션 232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왜 국가 안보랑 연관이 있나요? 단순하죠. 전쟁하려면 철강도 있어야 되고 알루미늄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국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이나 자동차의 주권이 점점 이것의 생산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빡 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영역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좀 한계도 있어요. 일단 상무부에서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하는데, 왜냐면 그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품목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품목이 뭐 한두 개여야 말이지. 그러니까 상무부만 죽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무부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청회 및 의견 수렴도 해야 돼. 그래서 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딱 봐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자, 또 그 외에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는 섹션 301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전용으로 과거 트럼프 1기 때 중국 관세 때릴 때 쓰였던 건데, 이것도 장점이 법적인 안정성이지만 단점은, 참고로 이 장단점은 트럼프 입장에서의 장단점이에요. 어쨌든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섹션 301이 도대체 뭐냐?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외국이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할 때 쓰는 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뭐 불공정하다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비상사태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불공정하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섹션 301도 방금 같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조사를 해야 되는데 1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특정 대상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관세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골드만삭스의 생각은 트럼프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트럼프는 항소 때까지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항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딱히 할 게 없는데, 만약에 집행정지가 기각이 되면 트럼프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섹션 122로 시간을 일단 벌고, 그 이후에 동시에 아마 나머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투자은행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관세를 추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귀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방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저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현물 시장 시작하기 전에, 장 전에 선물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진짜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장이 시작되고 나니까 나스닥이 현재 0.41% 밖에 못 오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관세와 관련된 뉴스를 다 뒤집는 그런 뉴스라면 훨씬 더 올라 있어야겠죠.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살짝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실제 나온 지표, 이게 컨센서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한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조금은 잘 나왔다. 실적을 상회한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하회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 가이던스라는 건 다음 분기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엔비디아 경영진이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월가의 예상보다는 좀 안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기대치는 꽤 높았고, 그래서 기대치보다는 약간 아쉬운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엔비디아 주가는 꽤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장전에는 5%도 넘게 갔었는데
뭐 오늘 장도 살짝은 힘이 빠지기도 하면서 엔비디아 상승폭이 3.55%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엔비디아는 예전에는 다 뭔가 상회를 해야 그래도 시장에서 좋아했는데 몇 개 이렇게 특히 가이던스 같은 것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도 생각보다 시장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말 많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시장이 엔비디아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간 부분들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고요. 자, 그 외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매우 강력합니다라고 하면서 AI 추론과 관련된 토큰 생성이 단 1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AI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려고 지금 열광하고 있다. AI를 더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씀과 동시에 좀 더 복잡한 것들, 더 계산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나오듯이 AI 에이전트죠. AI 에이전트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는 나 대신 뭔가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 대신 주체적으로 뭔가 하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딥 리서치 소개시켜드렸죠. 저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딥 리서치 뭐 하루에도 한 몇 개씩은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딥 리서치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층 검색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기능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컴퓨터가 나 대신 구글 앞에 앉아서 검색하고 구글의 검색 결과 나온 거 문서로 정리하고 또 다른 거 검색해보고 또 그 결과 정리하고 또 다른 거 검색해서 또 그 결과 정리해서 뭔가 하나의 레포트를 그 회사 신입사원이나 인턴 사원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련된 레포트를 쭉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만 검색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검색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계산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AI를 사용자로서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건 지금까지는 적어도 AI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걸 AI한테 맡기고 더 많은 걸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 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